안녕하세요. 행복한 습관 TV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약국에 가지 않고도 병원 처방전 없이도 매일 챙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도 부작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 말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약에 의존하게 되시잖아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하나둘 늘어나는 약 봉지를 보면서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약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세계적인 의학 연구 결과와 30년간 환자를 진료해온 의료진들의 경험이 모두 뒷받침하는 진짜 약들이거든요. 이 약들의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습관들, 드시는 음식들 중에 이미 최고의 약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약인지 모르고 계시죠. 예를 들어보죠. 지난달에 제가 만났던 72세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고혈압과 당뇨로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병원비 부담도 크고 약 먹는 것도 번거로우셨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자연요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지 6개월 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혈당도 크게 개선되셨어요. 물론 기존 약물 치료도 병행하셨지만 이런 생활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직접 확인하셨던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하버드 의과대학 메이오 클리닉, 세계보건기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들이 인정한 10가지 자연치료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각각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 몸에 작용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특히 오늘은 단순히 이론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거예요. 60대, 70대, 80대 각 연령대별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도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런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약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장 강력한 약은 바로 규칙적인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단순한 운동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걷기는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하버드 헬스에서 2019년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단 30분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31%나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31%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이는 많은 심혈관 질환 치료제들의 효과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2020년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중강도 신체 활동을 주당 150분만 해도 조기 사망률이 20%에서 30%까지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당 150분이면 하루에 약 20분 정도죠.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8세 박철수 어르신은 3년 전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 운동을 권하셨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거의 집에만 계셨죠. 하지만 저희와 상담을 통해 안전한 걷기 프로그램을 시작하셨고 지금은 하루 1시간씩 걸으시면서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어요. 최근 검사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걷기가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걸을 때 우리 몸에서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심장 근육이 강화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혈관도 더 유연해지고 탄력이 생기죠. 또한 걸으면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면서 우울감도 해소해줍니다.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2018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걷기가 치매 위험도 현저히 줄인다고 발표했어요. 왜 그럴까요? 걸을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되거든요. 또한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는 신경가소성도 촉진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걷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안전하게 걷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신발이 정말 중요해요. 쿠션이 좋고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신어야 하고요.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충격을 줄여주는 특수 깔창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권하는 걷기 방법을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할 때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3분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절대 처음부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몸에 통증이 생기거나 숨이 너무 차면 즉시 속도를 줄이거나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그리고 걷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식후 바로 걷는 것보다는 30분 정도 후에 걷는 게 좋고요.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실내에서 걷거나 시간을 조절하시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강력한 약은 바로 물, 수분 섭취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만성 탈수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시나요?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탈수는 단순히 목이 마른 문제가 아니라 피로감, 인지 기능 저하, 신장 기능 악화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영양학 저널에 2015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적절한 수분 섭취를 했을 때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이 현저히 향상된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을 지킨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6개월간 비교했더니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한 그룹에서 인지 능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3%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아는 73세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항상 어지럽고 기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병원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분 섭취량을 체크해보니 하루에 물을 4-5잔 정도밖에 안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권장량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었죠. 이후 하루 8잔의 물을 나누어 드시기 시작했더니 2주 만에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활력이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희석시켜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신장질환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전하트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2005년에 발표된 연구에서 과도한 수분 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거든요. 세 번째 약은 명상과 호흡 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을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명상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강력한 치료법이에요. 정신의학 저널에 2014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8주간 마음챙김 명상을 실시한 그룹에서 불안과 우울 증상이 38%나 개선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38%라는 숫자는 일부 항우울제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프론티어스 심리학 저널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명상이 노년층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현저히 감소시킨다고 발표했어요. 코르티솔이 높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도 올라가는데 명상을 통해 이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채널을 통해 명상을 시작하신 67세 최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르신은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잠들기 전 10분간 호흡, 명상을 시작하신 지 한 달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셨어요. 이제는 새벽에 깨는 일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개운하다고 하세요. 명상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워요. MRI 촬영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더 활성화되고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은 줄어든다고 해요. 명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도 괜찮고 바닥에 쿠션을 깔고 앉아도 돼요. 눈을 감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잡념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잡념이 들어오면 판단하지 말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 약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식이섬유는 정말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란셋이라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2019년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하루에 25g에서 29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에서 30%까지 감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고섬유질 식단을 유지한 그룹에서 대장암 위험이 22%나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식이섬유가 장내 유익한 세균을 늘리고 해로운 물질들을 빠르게 배출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1세 김미경 할머니는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변비약을 드셔도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이었는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으로 바꾸신 지 3주 만에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이 가능해지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실 수 있다고 하세요. 식이섬유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인데 둘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화시켜주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를 예방해줍니다. 좋은 식이섬유 공급원들을 말씀드리면 귀리, 보리, 현미 같은 통곡물류가 있고요. 사과, 배, 바나나 같은 과일들, 그리고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같은 채소들이 있어요. 특히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은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가능한 한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평소에 식이섬유를 적게 드시던 분이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어요. 영국 영양재단에서도 점진적으로 늘려가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하루 15g 정도부터 시작해서 주당 5g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약은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시니어도 하루 7-8시간의 수면이 필요해요. 수면의학 리뷰 저널에 2019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노년층에서 면역력이 25% 높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19% 낮다고 나와 있어요. 또한 충분한 수면은 치매 위험도 현저히 줄여준다고 해요. 왜 수면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하루 동안 쌓인 독소들을 청소하는 작업이 일어나요.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깊은 잠을 잘 때 제거됩니다. 또한 낮에 학습한 내용들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도 수면 중에 일어나고요. 제가 상담했던 69세 박영희 할머니는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셨어요. 그래서 낮에 항상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셨죠. 수면 위생 습관을 개선하신 후 지금은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계세요. 좋은 수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화면이 있는 기기 사용을 중단하세요. 스마트폰이나 TV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아요. 침실 온도도 중요해요. 18도에서 21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고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져요. 또한 침실은 가능한 한 어둡게 유지하시고 작은 불빛이라도 차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 섭취도 조심해야 해요. 커피나 홍차는 오후 2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고 알코올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니까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약은 규칙적인 사회적 교류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5% 더 오래 산다고 해요. 또한 우울증과 치매 위험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시니어들의 염증 수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만성 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인데 사회적 교류가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74세 이철호 어르신은 아내가 돌아가신 후 집에만 계시면서 점점 우울해지셨어요. 그런데 동네 경로당에서 활동을 시작하시고
취미 모임에 참여하시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지금은 매주 등산 모임에도 나가시고 정말 활기찬 모습이세요.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요즘은 다양한 취미 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한 자원봉사 활동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보람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일곱 번째 약은 건강한 지방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을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좋은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21% 감소했다고 해요. 또한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오메가3 섭취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춘다고 보고했습니다. 좋은 지방의 공급원으로는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등이 있어요.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연어 등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지방도 있어요. 트랜스 지방이나 과도한 포화 지방은 혈관 건강에 해로우니까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약은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이 약이라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들이 정말 많아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자주 웃는 노인들의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23%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이 자연 진통제 역할을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감소시킵니다. 심지어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지으면 뇌에서는 진짜 웃는 것처럼 인식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어보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아홉 번째 약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을 12주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이들의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혈압이 낮아졌으며 우울감도 감소했다고 나타났어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일도 괜찮아요.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볕, 가족의 안부 전화 등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열 번째이자 마지막 약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면서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 해요. 악기 연주, 새로운 언어 배우기, 그림 그리기, 요리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정 자체를 즐기시면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약들을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지속하기 어려워져요. 한 가지씩 차근차근 생활에 정착시킨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루틴부터 시작해보세요. 기상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보세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팔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간단한 동작들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귀리죽에 블루베리나 바나나를 넣어 드시면 좋아요.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몇 개를 추가하시면 오메가3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점심 식사 후에는 20분 정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2016년 당뇨병 케어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후 걷기가 혈당 안정화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셔도 되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됩니다. 오후 시간에는 사회적 활동을 해보세요. 친구와 차 한잔 하거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거죠. 만약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다면 전화로라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안부를 나누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회적 교류가 됩니다.
저녁 시간에는 TV를 시청하시기 전에 10분간 명상을 해보세요. 거창한 명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들이라고 속으로 말하고 내쉴 때는 내쉬라고 말하는 것도 집중에 도움이 됩니다. 2019년 수면의학 리뷰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명상이 수면의 질을 현저히 개선시킨다고 해요.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주간 수면 전 명상을 실시한 그룹의 85%에서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실천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먼저 걷기 운동을 하실 때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관절에 통증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또한 운동 중에 가슴 통증, 심한 숨가쁨,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는 시니어 운동 시 다음과 같은 경고 신호들을 주의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가슴이나 목, 팔에 조이는 듯한 통증, 평소보다 심한 숨가쁨, 어지럼증이나 현기증, 메스꺼움, 식은땀 등이 나타나면 운동을 중단하고 필요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수분 섭취할 때도 주의점이 있어요. 신장 질환, 신부전, 간경화 등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이런 질환이 있을 때 과도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또한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들이라도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하루 3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 갈증이 없는데도 억지로 물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명상을 할 때는 심각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의 지도하에 하시는 게 좋아요. 때로는 명상 중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더 강하게 떠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는 대처하기 어려우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채소와 과일 섭취에서도 주의점이 있어요. 영국 영양재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소에 식이섬유를 적게 드시던 분이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등의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콩류나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은 가스를 많이 생성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또한 과일의 경우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2-3번, 한 번에 주먹 크기 정도의 과일을 드시는 게 적당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약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2021년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만성질환의 80%는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즉,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운동과 식습관 같은 생활습관 개선은 그 어떤 약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약만 드시고 생활습관은 그대로 유지하시다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어요. 반면에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을 개선하신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이 좋아지셨거든요. 두 번째 오해는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잉글랜드 의학저널 2005년 연구에서 과도한 수분 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했어요. 특히 마라톤 선수들에게서 저나트륨 혈증 사례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혈중 나트륨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진 상태예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하루 2.6리터, 여성은 2.1리터 정도가 적당하고, 여기에는 음식을 통한 수분 섭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물로만 마시는 양은 이보다 적어도 충분해요. 세 번째 오해는 명상은 종교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명상의 건강 효과는 종교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어요. 명상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단순히 특정 뇌 영역의 활성화 패턴을 바꾸는 훈련이거든요. 실제로 현재 많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명상을 권하고 있고, 의과대학에서도 명상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가르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번째 오해는 나이 들면 운동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2019년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70세 이상의 고령자라도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량과 인지 기능이 현저히 개선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90세에 운동을 시작한 분들도 6개월 후에 근력이 평균 25%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연구죠. 마지막 오해는 건강식품만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에요. 2020년 미국 영양학회에서도 영양제는 보완제일 뿐 기본적인 건강한 식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발표했거든요. 실제로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에서 사망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결국 자연식품을 통한 영양 섭취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걷기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31%나 감소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씩, 처음에는 10분부터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둘째, 적절한 수분 섭취는 인지 기능을 23% 향상시키고 신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하루 8잔 정도를 조금씩 나누어 마시시고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셋째, 명상과 호흡 훈련은 불안과 우울 증상을 38% 개선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하루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넷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30%, 대장암 위험을 22% 감소시킵니다. 하루 25g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다섯째,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25%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19% 줄여줍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잠자리 2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세요. 여섯째, 사회적 교류는 수명을 15% 연장시키고 우울증과 치매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지역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세요. 일곱째, 건강한 지방 섭취, 특히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21% 감소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춰줍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을 드세요. 여덟째, 웃음은 면역력을 23% 높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아홉째, 감사하는 마음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열째, 새로운 학습은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새로운 취미나 기술에 도전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이 모든 약들의 공통점은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으며 꾸준히 실천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다음 주에는 시니어분들을 위한 간단한 홈 요가와 스트레칭 루틴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침대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행복한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약이나 건강 습관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복한 습관 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